왜 하필 한국이냐는 부모님과 사이가 나빠진 스웨덴 여성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따라 한국으로 향한 그녀의 결정은 부모님의 걱정과 반발을 불러왔습니다. 한국은 아직 위험하지 않냐? 문화가 너무 다르지 않느냐? 끊임없는 우려 속에 결국 가족 간의 거리는 멀어졌고 오랫동안 냉랭한 시간이 이어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녀는 조심스럽게 부모님을 한국으로 초대하기로 결심합니다. 막연한 불안과 선입견을 품고 한국 땅을 밟은 부모님. 그런데 불과 며칠 만에 그들의 표정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예상치 못한 한 문장이 부모님의 입에서 나오게 되는데요. 도대체 한국에서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지금부터 소피아의 특별한 이야기를 함께 들어보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소피아입니다.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태어나고 자랐어요. 어릴 때부터 새로운 것을 좋아하고 여행을 즐기는 성격이었습니다. 부모님도 그런 제 모습을 자랑스러워 하셨죠. 대학교 2학년 때 교환학생으로 미국에 갔는데 그곳에서 운명 같은 만남이 있었어요. 바로 지훈이었습니다. 첫 만남이 정말 드라마틱했어요. 도서관에서 혼자 공부하고 있는데 조용한 목소리가 들렸어요. 실례합니다. 이 자리 비어 있나요? 올려다본 순간 깊고 따뜻한 눈과 마주쳤어요. 한국에서 온 유학생이라고 하더라고요. 첫인상부터 뭔가 달랐어요. 스웨덴 남자들과는 완전히 다른 느낌이었거든요. 지훈이는 말 한마디 한마디를 정말 신중하게 했어요.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고 식당에서는 항상 제가 먼저 먹기를 기다렸어요. 문도 열어주고 의자도 빼주고요. 스웨덴에서는 남녀가 모든 걸 똑같이 나누는 게 당연했는데 이런 세심한 배려가 처음에는 어색하면서도 기분 좋았어요. 가장 인상 깊었던 건 가족 이야기를 할 때였어요. 부모님을 정말 존경하고 사랑한다는 게 말투에서 느껴졌거든요. 우리 어머니가 항상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버지께서 그러셨는데. 이런 식으로 이야기할 때마다 눈빛이 달라지더라고요. 스웨덴에서는 18살 넘으면 독립하는 게 당연한 문화인데 이렇게 가족을 소중히 여기는 모습이 신선했어요. 서로 언어도 가르쳐줬어요. 지훈이가 한국어를 알려주면 저는 스웨덴어를 가르쳐줬죠. 한국어로 사랑해요를 처음 배웠을 때 얼마나 신기했는지 몰라요. 발음이 어려웠지만 지훈이가 웃으면서 천천히 가르쳐줬거든요. 소피아, 천천히 해봐. 사랑해. 그렇게 따라 하다 보니 어느새 간단한 한국어는 할 수 있게 됐어요. 지훈이도 제가 가르쳐준 스웨덴어를 열심히 배웠는데 발음이 정말 귀여웠어요. 시간이 흐르면서 우리는 진짜 사랑하게 됐어요. 미국에서 함께 보낸 2년이 정말 행복했어요. 하지만 졸업이 다가오자 현실적인 고민이 시작됐죠. 지훈이는 한국으로 돌아가야 했고 저는 스웨덴으로 가야 했거든요. 소피아, 우리 헤어져야 하나? 지훈이가 슬픈 표정으로 물어봤을 때 저는 단호하게 대답했어요. 안 돼. 방법을 찾아보자. 그래서 4년 동안 장거리 연애를 했어요. 정말 힘들었어요. 13시간 시차 때문에 통화 시간 맞추는 것도 어려웠고 서로 바쁠 때는 며칠씩 연락 못할 때도 있었거든요. 하지만 매주 토요일 밤은 우리만의 시간이었어요. 화상통화로 2~3시간씩 이야기했어요. 지훈이가 서울 거리를 보여주면 저는 스톡홀름 풍경을 보여줬죠. 소피아, 여기가 명동이야. 나중에 같이 와. 지훈아, 여기는 감라스탄이야. 정말 예쁘지? 한국의 사계절을 화면으로 보는 것도 재미있었어요. 벚꽃 필 때, 단풍 들 때, 눈 올 때마다 지훈이가 보여줬거든요. 지훈이는 한국에서 직장 생활을 시작했고 저는 스웨덴에서 회사에 다녔어요. 서로 다른 나라에서 살면서도 매일 안부를 물어보고 작은 일상도 나눴어요. 4년이 흐른 어느 날 지훈이가 갑자기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소피아, 중요한 얘기가 있어.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혹시 헤어자는 얘기인가 싶어서요. 그런데 지훈이가 웃으면서 말했어요. 나와 결혼해 줄래? 한국에서 함께 살자.
저는 눈물이 핑 돌면서 소리쳤어요. 응, 당연히 그럴래. 드디어 부모님께 소식을 전할 때가 왔어요. 그런데 이게 진짜 문제의 시작이었어요. 사실 연애할 때부터 부모님은 썩 달가워하지 않으셨어요. 처음 지훈이 얘기했을 때 아버지 반응이 아직도 기억나요. 아시아 남자구나. 뭐 젊을 때 경험 삼아 사귀는 것도 나쁘지 않겠지. 어머니도 비슷했어요. 한번 다른 문화 남자친구 사귀는 것도 좋은 경험이겠네. 어차피 오래가지는 않을 테고. 그때는 별로 신경 안 썼어요. 그냥 연애니까 부모님이 간섭할 필요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결혼한다고 하니까 완전히 달랐어요. 뭐라고? 결혼은 안 돼. 아버지 목소리가 갑자기 커졌어요. 그것도 한국에서 살겠다고? 정신 나갔니? 그런 동양 나라에서 살 생각을 어떻게 하니? 어머니의 표정도 심각해졌어요. 한국은 우리 문화권이 아니잖니. 거기서 어떻게 살려고 그래? 유럽을 떠나서 그런 곳으로 간다고. 아버지는 며칠 뒤 인터넷에서 찾은 기사들을 잔뜩 출력해서 저를 앉혀놓으셨어요. 북한 문제, 군대 문제, 아시아 문화에서 여성이 힘들다는 기사까지 모든 걸 준비해 오셨더라고요. 여기 봐라. 여기는 아직도 전쟁이 안 끝난 나라야. 이 기사 좀 봐. 여성들이 얼마나 힘들게 사는지 나와 있잖니. 친척들도 한 목소리였어요. 삼촌이 전화해서 말하더라고요. 소피아야, 스웨덴에도 좋은 남자 많은데 왜 굳이 그렇게 먼 곳으로 가려고 하니? 이모도 마찬가지였어요. 우리 문화권에서 벗어날 이유가 뭐가 있니? 거기 가서 고생하게 될 텐데. 부모님의 반대는 날이 갈수록 심해졌어요. 저도 답답했어요. 아무리 설명해도 들으려고 하지 않으시는 것 같았거든요. 결국 저는 참다 화를 냈어요. 한국이 무슨 문제가 있는 나라인가요? 지훈이가 얼마나 좋은 사람인데요. 다른 나라라고 해서 다 나쁜 건 아니잖아요. 저는 지훈이와 함께 한국에서 살 거예요. 제 선택을 믿어주세요. 그러고는 집을 나와버렸어요. 몇 주 동안 연락도 안 했죠. 친구 집에서 지내면서 정말 속상했어요. 왜 제가 선택한 사람과 나라를 믿어주지 않는지 이해할 수 없었거든요. 부모님도 상처받으셨을 거예요. 하지만 저도 너무 상처였어요. 한 달쯤 지나서 어머니가 먼저 연락을 주셨어요. 목소리에 눈물이 섞여 있었어요. 소피아야, 미안해. 우리가 너무 심했나 보다. 내가 정말 행복하다면 우리가 반대할 이유는 없겠지. 하지만 그래도 걱정이 되는 건 어쩔 수 없다. 아버지도 한숨을 쉬면서 말씀하셨어요. 알겠다. 내 선택을 존중하마. 다만 조심해라. 결국 결혼을 허락해 주셨지만 표정은 여전히 어두우셨어요. 마치 딸을 정말 먼 곳으로 보내는 것 같은 그런 슬픈 표정이었죠. 결혼식 날 부모님은 웃으셨지만 억지 웃음 같았어요. 지훈이와 악수할 때도 조금 어색해 보였고요. 우리 딸 잘 부탁합니다. 아버지가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 정말 진심으로 축복해 주시는 건지 확신이 서지 않았어요. 그렇게 저는 한국으로 떠났습니다. 사랑하는 지훈이와 함께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기 위해서요. 하지만 부모님과의 관계는 예전 같지 않았어요. 전화 통화도 어색했고 안부 인사도 형식적이었죠. 과연 제 선택이 옳았을까요? 언젠가는 부모님을 이해시킬 수 있을까요? 그런 복잡한 마음을 안고 서울행 비행기에 몸을 맡겼습니다. 서울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느껴진 뜨겁고 습한 공기, 한국어가 사방에서 들려오는 소리, 그리고 지훈이가 마중 나와 있는 모습을 봤을 때의 그 안도감이요. 드디어 왔구나. 지훈이가 저를 꽉 안아주면서 말했어요. 4년의 장거리 연애가 끝나고 드디어 같은 땅에 서 있다는 게 믿기지 않았어요. 공항에서 나오는 순간부터 모든 게 새로웠어요. 스웨덴과는 완전히 다른 풍경이었거든요. 고층 아파트들이 빼곡히 들어선 모습, 네온 사인이 가득한 상가들, 그리고 정말 많은 사람들이 바쁘게 움직이는 모습까지요.
지훈이가 준비해둔 아파트는 강남구에 있는 신축 아파트였어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는데 층수가 25층까지 있더라고요. 스톡홀름에서는 보기 힘든 높이였어요. 우리 집이야. 지훈이가 현관문을 열어주면서 말했어요. 들어가자마자 가장 신기했던 건 현관에서 신발을 벗는 문화였어요. 지훈이가 미리 말해줘서 알고는 있었지만 실제로 경험하니 새로웠어요. 바닥이 따뜻한 것도 놀라웠어요. 온돌이라고 하던데 스웨덴의 라디에이터와는 완전히 다른 난방 방식이었거든요. 맨발로 걸어보니 정말 포근했어요. 첫 며칠은 시차 때문에 힘들었어요. 밤에 잠이 안 와서 새벽 3시에 깨어있으면 지훈이가 함께 깨어서 이야기 상대를 해줬어요. 그런 모습이 고마웠어요. 본격적인 한국 생활은 마트에 가면서 시작됐어요. 이마트라는 대형마트에 갔는데 규모가 정말 컸어요. 3층 건물 전체가 마트였거든요. 처음 보는 식재료들이 정말 많았어요. 김치만 해도 배추김치, 깍두기, 열무김치, 총각김치까지 종류가 이렇게 많은 줄 몰랐어요. 라면 코너에 가니까 종류가 수십 가지나 되더라고요. 신라면, 너구리, 짜파게티. 이름도 재미있었어요. 계산할 때도 신기했어요. 카드 하나로 모든 게 결제됐거든요. 교통카드로도 쓸 수 있고 마트에서도 쓸 수 있고요. 스웨덴보다도 더 편리했어요. 가장 어려웠던 건 역시 언어였어요. 마트 직원에게 물어보고 싶은 게 있어도 한국어로 설명하기 어려웠거든요. 그런데 놀라웠던 건 사람들의 반응이었어요. 제가 서툰 한국어로 저기 토마토 어디 있어요? 라고 물어보면 직원이 직접 데려다 주면서 친절하게 설명해 줬어요. 영어를 조금 할 줄 아는 분은 영어로도 도와주려고 했고요. 미용실에 갔을 때는 정말 곤란했어요. 어떤 스타일로 자르고 싶은지 설명하기 어려웠거든요. 그래서 휴대폰으로 사진을 보여줬는데 미용사분이 웃으면서 알아들었어요. 결과는 생각보다 만족스러웠어요. 두 번째 주부터는 아파트 단지를 돌아다니기 시작했어요. 단지 안에 편의점, 세탁소, 작은 식당까지 다 있더라고요. 스웨덴에서는 이런 편리함을 경험해 본 적이 없었어요. 엘리베이터를 탈 때마다 이웃들이 인사를 했어요. 안녕하세요라고 먼저 말을 걸어주셨어요. 처음에는 언제 인사해야 하는지 타이밍을 몰라서 어색했지만 점점 자연스러워졌어요. 특히 같은 층에 사시는 김아주머니는 정말 친절하셨어요. 제가 외국인인 걸 아시고는 더욱 챙겨주셨거든요. 소피아 씨, 김치찌개 만들어봤는데 맛 좀 봐봐요. 이런 식으로 반찬을 나눠주시곤 했어요. 저도 감사한 마음으로 스웨덴식 쿠키를 구워드렸는데 정말 좋아하셨어요. 김 아주머니께서 한국 요리를 가르쳐 주셨어요. 김치찌개 끓이는 법, 된장국 만드는 법, 불고기 만드는 법까지 하나하나 자세히 알려주셨어요. 처음에는 간장과 된장 구별하는 것도 어려웠는데 점점 익숙해졌어요. 한 달 정도 지나니까 기본적인 한국 음식은 만들 수 있게 됐어요. 지훈이가 회사에서 돌아와서 제가 만든 김치볶음밥을 먹고 깜짝 놀라더라고요. 정말 맛있다. 한국 사람보다 잘 만드는 것 같은데. 그런 말을 들으니까 정말 뿌듯했어요. 지하철 이용하는 것도 금세 익숙해졌어요. 처음에는 노선도가 복잡해 보였는데 생각보다 단순했어요. 2호선을 타고 강남역에서 환승해서 명동까지 가는 경로도 며칠 만에 외웠어요. 무엇보다 놀라웠던 건 정시성이었어요. 지하철이 시간표대로 정확히 도착했거든요. 2분 늦는다고 안내방송까지 나올 정도였어요. 스웨덴 지하철보다도 더 정확했어요. 지하철에서 임산 부석이나 노약 좌석 문화도 인상 깊었어요. 젊은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자리를 양보하는 모습을 자주 봤어요. 한 번은 제가 무거운 짐을 들고 있을 때 고등학생이 자리를 양보해줘서 감동했어요. 주말마다 지훈이와 함께 서울 곳곳을 다녔어요. 경복궁에서 전통 문화를 체험하고 북촌 한옥마을에서 한국의 옛 모습을 보고 명동에서 쇼핑도 했어요.
가장 인상 깊었던 곳은 남산타워였어요. 서울 전체가 한눈에 보이는 풍경이 정말 멋있었거든요. 높은 건물들이 끝없이 펼쳐진 모습을 보면서 내가 정말 이 큰 도시에서 살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홍대에도 가봤는데 젊은 사람들의 에너지가 느껴졌어요. 거리 공연도 하고 클럽에서 음악도 나오고요. 스톡홀름의 조용한 분위기와는 정말 달랐어요. 가장 놀라웠던 건 안전함이었어요. 밤 11시가 넘어도 여성 혼자 거리를 걸을 수 있다는 게 신기했어요. 스톡홀름에서는 밤 10시 이후에는 조심해야 했는데 서울에서는 자정이 넘어도 공원에서 산책하는 사람들을 볼 수 있었거든요. 편의점도 24시간 열어서 언제든지 필요한 걸 살 수 있었어요. 새벽 2시에 라면이 먹고 싶으면 편의점에 가서 사올 수 있다는 게 정말 편리했어요. 배달 문화도 신기했어요. 치킨, 피자, 중국 음식까지 전화 한 통이면 집까지 배달해줬거든요. 배달 앱으로 실시간으로 어디까지 왔는지도 확인할 수 있었어요. 한국어 실력도 점점 늘었어요. 처음에는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정도만 할 수 있었는데 2달 정도 지나니까 기본적인 대화는 가능해졌어요. 동네 식당 아저씨와도 간단한 대화를 나눌 수 있게 됐어요. 오늘도 김치찌개 드실 거예요? 네, 오늘은 불고기로 주세요. 이런 식으로 주문도 할 수 있게 됐거든요. 하루하루 지날수록 한국이 점점 편안해졌어요. 처음에는 모든 게 낯설고 어색했는데 이제는 정말 집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따뜻한 이웃들, 편리한 시설들, 안전한 환경 속에서 저는 새로운 삶에 적응해가고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모든 걸 부모님께도 보여드리고 싶다. 제가 왜 이곳을 선택했는지 직접 보여드리고 싶다. 한국에 온 지 6개월이 지났을 때 저는 마침내 용기를 내어 부모님께 전화를 드렸습니다. 그동안 쌓인 확신을 바탕으로 말이죠. 엄마, 아빠, 한국에 놀러 오시지 않을래요? 전화기 너머로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어머니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거기까지 가려면 비행 시간이 얼마나 되니? 12시간. 그렇게 멀리 가야 하나? 아버지의 목소리도 망설임이 가득했어요. 솔직히 말하면 조금 불안하다. 뉴스에서 보는 것들도 그렇고.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지난 6개월 동안 제가 경험한 모든 것들을 차근차근 설명했어요. 안전한 거리, 친절한 사람들, 편리한 시설들까지요. 엄마, 아빠. 뉴스로만 보는 한국과 제가 실제로 살고 있는 한국은 정말 달라요. 직접 와서 보시면 왜 제가 이곳을 선택했는지 이해하실 거예요. 결국 한 달 후 부모님이 서울에 오시기로 하셨어요. 하지만 목소리에는 여전히 걱정이 묻어 있었어요. 인천공항 도착 게이트에서 부모님을 기다리는 제 마음은 정말 복잡했어요. 설렘과 동시에 불안함도 있었거든요. 과연 부모님이 한국을 어떻게 받아들이실까? 드디어 부모님이 나타났을 때 두 분의 표정은 긴장과 호기심이 뒤섞여 있었어요. 아버지는 주변을 둘러보면서 작게 중얼거렸어요. 생각보다 현대적이네. 공항 자체가 이미 부모님에게는 첫 번째 충격이었나 봐요. 최신식 자동 입국 심사대, 깔끔하게 정리된 안내판, 질서정연하게 움직이는 수많은 사람들의 모습이 예상과 달랐던 것 같았어요. 공항철도를 타고 서울로 향하는 동안 부모님은 계속 창밖을 바라보셨어요. 잘 정비된 도로, 높은 아파트 단지들, 곳곳에 자리한 공원들을 보면서 어머니가 놀란 듯 말했어요. 이게 정말 한국이야? 생각했던 것과 너무 다른데. 지하철로 환승할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깨끗한 역사, 정확한 시간에 도착하는 전철, 체계적인 노선도를 보면서 아버지가 감탄했어요. 이 지하철 시스템은 런던보다도 좋은 것 같은데. 우리 아파트 단지에 도착했을 때 부모님의 반응은 더욱 놀라웠어요. 조경이 잘 된 정원, 아이들이 안전하게 뛰어노는 놀이터, 깔끔한 관리사무소, 카드키로 작동하는 출입 시스템까지 모든 것이 체계적으로 운영되고 있었거든요. 이런 아파트 단지는
스톡홀름에서도 찾기 어려운데. 아버지가 조용히 감탄했어요. 집에 들어와서는 온돌 바닥이 또 다른 신기함을 주었어요. 어머니가 맨발로 바닥을 밟아보면서 말했어요. 이렇게 따뜻한 바닥은 처음이네. 이게 그 유명한 온돌인가 보구나. 현관에서 신발을 벗는 문화도 처음에는 어색해하셨지만 금세 적응하셨어요. 오히려 집안이 더 깨끗하게 유지되는 것 같다고 하시더라고요. 첫날 저녁은 지훈이가 한식으로 준비했어요. 김치, 된장국, 불고기, 잡채까지 정성스럽게 차려진 상을 보고 부모님이 놀라셨어요. 이렇게 정성스럽게 음식을 준비해줘서 고마워요. 어머니가 지훈이에게 말씀하시는 모습을 보니 처음으로 마음이 놓였어요. 김치를 처음 드셔보는 부모님의 반응이 재미있었어요. 매울 줄 알고 조심스럽게 드셨는데 생각보다 맛있다고 하시더라고요. 이 김치라는 게 이렇게 맛있는 거였구나. 매콤하면서도 상큼하네. 불고기는 더욱 호평이었어요. 달콤한 양념이 유럽인들 입맛에도 잘 맞는 것 같았어요. 밤이 깊어 시차 때문에 힘들어하시는 부모님께 산책을 제안했어요. 밖으로 나가서 동네 한 바퀴 돌아볼까요? 이 시간에도 산책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처음에는 걱정스러운 표정이었어요. 밤 11시가 넘었는데 안전하겠니? 여기는 정말 안전해요. 직접 보시면 알 거예요. 조심스럽게 외투를 입고 나선 부모님은 점점 주변 풍경에 놀라기 시작했어요. 산책로에는 여전히 사람들이 삼삼오오 걷고 있었고 공원 벤치에서 대화하는 커플들, 강아지를 산책시키는 할아버지, 편의점에서 야식을 사는 학생들까지 평화로운 일상이 펼쳐져 있었어요. 이 시간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밖에 나와 있다니. 아버지가 놀라며 말했어요. 특히 인상 깊어하신 건 조깅하는 사람들이었어요. 밤 11시가 넘었는데도 여성들이 혼자서 조깅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정말 놀라셨거든요. 저 여성분이 혼자서 뛰고 있네. 정말 안전한가 보다. 편의점에 들렀을 때도 신기해 하셨어요. 24시간 운영되는 것도 그렇고 다양한 즉석식품들, 깨끗한 매장 관리, 친절한 서비스까지 모든 것이 새로웠나 봐요. 이틀째 되는 날, 우리는 지하철을 타고 명동으로 나갔어요. 러시아워 시간이었는데 지하철 안에서 일어난 일이 부모님에게는 큰 인상을 남겼어요. 임산부 한 분이 타시니까 대학생 한 명이 바로 자리를 양보했어요. 그리고 할머니 한 분이 타시니까 또 다른 젊은 직장인이 일어나서 자리를 드렸어요. 어머니의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뉴욕이나 런던에서는 보기 힘든 광경이네. 이렇게 자연스럽게 배려하다니. 명동에 도착해서는 쇼핑보다도 거리 풍경에 더 관심을 보이셨어요. 깔끔하게 정리된 상가들, 질서정연한 보행자들, 여기저기서 들리는 다양한 언어들까지요. 정말 국제적인 도시구나. 이렇게 많은 외국인들이 와서 쇼핑을 하네. 점심으로 간 한식당에서도 놀라셨어요. 깔끔한 인테리어, 체계적인 주문 시스템, 그리고 무엇보다 음식이 나오는 속도와 맛에 감탄하셨어요. 서비스가 정말 빠르고 정확하네. 음식도 이렇게 맛있고. 오후에는 병원에 건강검진을 받으러 갔어요. 부모님이 한국 의료 시스템을 직접 경험해 보시길 원했거든요. 예약부터 접수, 대기, 진료까지 모든 과정이 전산화되어 있었고 대기 시간도 짧았어요. 의사 선생님은 영어로도 친절하게 설명해 주셨고요. 이렇게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의료 시스템이라니. 우리가 생각했던 것과 완전히 다르네. 검진 결과도 바로 나왔고 모든 설명을 영어로 번역해서 프린트까지 해주셨어요. 저녁에는 치킨을 배달시켜 먹었어요. 배달 앱으로 주문하고 실시간으로 배달 현황을 확인하는 과정을 보여드렸더니 정말 신기해 하셨어요. 기술이 이렇게 생활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니. 정말 편리하겠네. 도착한 치킨은 뜨겁고 바삭했고 부모님도 맛있게 드셨어요. 셋째 날 아침, 아버지가 창밖을 바라보며 조용히 말씀하셨어요. 소피아야, 내가 왜 이곳을 선택했는지 조금씩 이해가 되기 시작한다.
어머니도 고개를 끄덕이며 덧붙였어요. 처음에 우리가 너무 편견을 가지고 있었나 보다. 이곳은 정말 살기 좋은 곳이구나. 그날 밤 산책을 나서며 아버지가 제 손을 잡으셨어요. 소피야, 우리가 미안하다. 내 선택을 믿지 못했구나. 어머니도 눈물을 글썽이며 말씀하셨어요. 한국이 이렇게 좋은 나라인 줄 몰랐어. 지훈이도 정말 좋은 사람이고. 저는 마음속 깊이 쌓여있던 무거운 짐이 내려앉는 것을 느꼈어요. 몇 년 동안 쌓인 오해와 걱정이 서서히 사라지고 있었어요. 부모님의 한국에 대한 편견이 하루하루 바뀌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정말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직접 경험해보지 않고서는 알 수 없는 것들이 정말 많구나 싶었거든요. 부모님 방문 넷째 날 아침, 저는 일찍 일어나 아침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부엌에서 커피를 내리는데 아버지가 먼저 일어나셨더라고요. 창가에 서서 아파트 단지를 내려다보고 계셨어요. 벌써 일어나셨어요? 시차 때문인지 일찍 깼구나. 저기 봐라. 새벽부터 쓰레기 분리수거를 저렇게 체계적으로 하네. 아버지가 가리킨 곳을 보니 주민들이 플라스틱은 라벨을 떼어내고 병은 깨끗이 씻어서 종류별로 정리해버리고 있었어요. 심지어 할머니 한 분이 젊은 청년에게 올바른 분리수거 방법을 친절히 알려주는 모습도 보였어요. 이런 게 진짜 선진 문화구나. 국민의식이 이렇게 높다니. 어머니도 일어나셔서 함께 창밖을 보시더니 감탄하셨어요. 어젯밤에 본 안전한 거리도 그렇고 이런 시민의식도 그렇고 우리가 정말 잘못 알고 있었구나. 그날은 좀 더 일상적인 한국을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동네 전통시장에 가보기로 했거든요. 지하철을 타고 가는 길에도 부모님은 계속 새로운 것들을 발견하셨어요. 지하철역에서 휠체어를 탄 할아버지를 본 승객들이 자연스럽게 길을 비켜드리고 역무원이 친절하게 도와드리는 모습을 보고 어머니가 말씀하셨어요. 장애인 배려 시설도 잘 되어 있고 사람들 마음씨도 참 따뜻하네. 전통시장에 도착해서는 또 다른 한국의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었어요. 시장 아주머니들의 정겨운 인심, 신선한 재료들, 그리고 무엇보다 저를 외국인으로 알아보고도 더욱 친절하게 대해주시는 모습이 인상적이었나 봐요. 소피아 씨, 어디서 왔어요? 스웨덴. 어머, 그렇게 먼 곳에서 와서 우리나라 살고 있어요? 과일 가게 아주머니가 신기해하시면서 사과 2개를 덤으로 주셨어요. 우리나라 어때요? 살기 좋죠? 부모님이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점점 더 마음을 열어가시는 게 느껴졌어요. 점심은 시장 안 작은 식당에서 김치찌개를 먹었어요. 할머니가 운영하시는 작은 가게였는데 저희가 외국인이라는 걸 아시고는 더욱 정성스럽게 차려주셨어요. 이 김치찌개는 우리 할머니가 40년간 끓여온 비법이에요. 사장 할머니가 자랑스럽게 말씀하시는 걸 통역해드리니 부모님이 웃으셨어요. 정말 맛있다고 하시면서 레시피도 물어보셨어요. 오후에는 한국의 문화시설을 보여드리고 싶어서 국립중앙박물관에 갔어요. 한국의 오랜 역사와 문화를 직접 보여드리고 싶었거든요. 고구려 벽화, 백제금관, 신라 토기들을 보면서 아버지가 정말 놀라셨어요. 이런 찬란한 문화를 가진 나라였구나. 우리가 너무 무지했다. 특히 금속활자 전시를 보고는 더욱 감탄하셨어요. 구텐베르크보다 200년이나 앞서서 금속활자를 만들었다는 설명을 듣고 어머니가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앞선 기술과 문화를 가진 나라를 우리가 얕잡아 봤구나. 박물관을 나와서는 한강공원으로 갔어요. 서울 한복판에 이렇게 큰 강이 흐르고 시민들이 자유롭게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공간이 있다는 걸 보여드리고 싶었거든요. 한강변에는 자전거를 타는 사람들, 돗자리를 깔고 피크닉을 즐기는 가족들, 조깅하는 사람들이 가득했어요. 치킨과 맥주를 즐기는 젊은이들도 있었고요. 이런 여유로운 공간이 도심 한복판에 있다니. 정말 살기 좋은 도시구나. 아버지가 벤치에 앉아서 강을 바라보며 말씀하셨어요. 저녁에는 특별한 곳으로 가보기로 했어요. 바로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였어요.
한국의 현대적인 면모를 보여드리고 싶었거든요. 밤에 조명이 켜진 DDP의 모습을 보고 부모님이 정말 놀라셨어요. 이런 미래적인 건물이 있다니. 정말 놀랍다. 건물 안에서 열리고 있던 디자인 전시도 관람했어요. 한국의 창의적인 디자인들, 첨단 기술들을 보면서 부모님의 눈빛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한국이 이렇게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나라였구나. 다섯째 날 아침, 부모님이 출국하시는 날이었어요. 공항으로 가는 길에 어머니가 조용히 말씀하셨어요. 소피아야, 우리가 정말 미안하다. 편견에 사로잡혀서 내 선택을 이해하지 못했구나. 아버지도 고개를 끄덕이시며 덧붙였어요. 이제 알겠다. 왜 내가 이곳을 택했는지, 왜 지훈이를 사랑하게 되었는지. 공항에서 헤어지기 전 부모님이 지훈이를 따로 불러서 이야기하셨어요. 지훈 씨, 우리 딸을 정말 잘 부탁드려요. 이제 알겠어요. 당신이 얼마나 좋은 사람인지, 이곳이 얼마나 좋은 곳인지. 지훈이도 감동받은 표정으로 대답했어요. 소피아를 정말 잘 돌보겠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어머니가 저를 꽉 안으시며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너무 좁은 생각을 했구나. 한국은 정말 좋은 나라야. 지훈이도 정말 훌륭한 사람이고. 아버지도 눈시울을 붉히시며 말씀하셨어요. 앞으로는 걱정하지 않을게. 내가 행복하게 잘 살고 있다는 걸 직접 확인했으니까. 부모님이 떠나신 후 저와 지훈이는 한동안 말없이 서 있었어요. 몇 년간 저를 무겁게 짓눌렀던 부담이 완전히 사라진 느낌이었거든요. 이제 정말 마음 놓고 살 수 있겠네. 지훈이가 제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며칠 후 스웨덴에서 부모님이 전화를 주셨어요. 목소리가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소피아야, 친구들한테 한국 이야기를 했더니 다들 부러워해. 우리도 한국 여행을 계획하고 있다고 하더라. 어머니의 밝은 목소리를 들으니 정말 기뻤어요. 아버지도 한국에 대해 공부하기 시작하셨다고 했어요. 한국 역사책도 사서 읽고 있어. 정말 대단한 나라구나. 우리가 너무 몰랐다. 그 후로 부모님과의 관계는 완전히 새로워졌어요. 매주 화상 통화를 하면서 한국 생활 이야기를 나누고 부모님도 한국 문화에 대해 질문하시곤 했어요. 심지어 어머니는 김치 만들기에 도전하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김 아주머니가 가르쳐준 김치 레시피 좀 보내줄래? 여기서도 만들어 보고 싶어. 이제 저는 정말 마음 편히 한국에서 살 수 있게 되었어요. 사랑하는 지훈이와 함께, 따뜻한 이웃들과 함께, 그리고 무엇보다 부모님의 축복을 받으며 말이에요. 가끔 돌이켜보면 정말 신기해요. 처음에는 그렇게 반대하시던 부모님이 이제는 오히려 한국을 자랑스러워 하시거든요. 친구들한테 우리 딸이 사는 한국은 정말 좋은 나라야라고 말씀하신다니까요. 편견이라는 건 정말 무서운 것 같아요. 하지만 직접 경험하고 마음을 열면 얼마든지 바뀔 수 있다는 것도 배웠어요. 지금 저는 한국에서 정말 행복하게 살고 있어요. 그리고 부모님도 제 선택을 진심으로 축복해 주시고 계시고요. 이보다 더 완벽한 결말이 있을까요?